갑이 중고자동차 한 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 지급하고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운행을 해보니까 브레이크가 말 안 들어. 고치는 비용이 한 50만 원 들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인도받은 자동차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 9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5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을 찾아가서 요 50만 원 브레이크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그걸 말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때 이 담보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담보는 어디로 가든 보장을 의미하죠. 담보는 보장 아닙니까? 보장. 근데 여기서 뭘 보장하라고? 내가 1,000만 원 지급했으니까 니도 뭘 해라고?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자동차를 보장해라 하는 취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그럼 뭘 보장하느냐? 완전 가치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야. 완전 가치. 내가 1,000만 원을 줬으니까 너도 1,000만 원의 완전한 가치가 보장되는 물건을 책임지라. 이게 담보 책임이야. 이 완전 가치 보장을 다른 말로 등가성을 보장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등가성이란 것은 등가가 무슨 말이죠? 등가란 것은 대등적 가치 이런 뜻이 되는 가치.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1,000만 원의 대등한 가치가 되는 물건을 보장해라. 이 등가성 보장이다. 완전가치 보장이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책임을 묻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 하는데 그 책임의 성질은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혹시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자기가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닌 거예요. 임의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담보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도 가능합니다. 면제하거나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면책 타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야당식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1,500을 달라 하니까 매수인이 500만 원 깎아주세요 하니까 매도인이 그랬어. 그럼 내가 1,000만 원 받을 테니까 너도 자동차를 넘겨받아서 사소한 고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묻지 말기로 합시다 하니까 매수인이 좋습니다. 이거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면책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하자가 있더라도 500만 원 깎아주는 조건으로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말이지. 그런데 이 면책 특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하면 매도인이 애당초부터 하자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특약이 있다면 그 면책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책임 면제가 안 될 수가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 가지가 담보 책임이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담보 책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담보 책임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묻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권리의 하자를 다시 나눠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다시 나누면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토탈에서 몇 가지? 7종류의 담보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타인이거든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용익적 제한.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를 한 담보 책임.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를 한 담보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2가지 있죠. 특정물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고, 불특정물을 다른 말로
종류물이다라고 합니다. 불특정물이에요. 그래서 7종류의 담보책임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요 7개의 담보책임 중에서 책임을 묻는 이 매수인이, 지금 이제 담보책임이 뭐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이게 담보책임인데,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매수인은 어떤 상태에 되느냐? 선의란 것은 하자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하자 사실을 모르고 샀단 말이죠. 하자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문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선의의 매수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뒤에 가서 반드시 뭐가 된다? 보호된다라고 끝나줘야 돼. 선의의 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무조건 보호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악입니다. 악이란 것은 담보 책임이 하자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샀다 이런 뜻이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으면 안 사든지 샀으면 군소리 안 해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은 이 보호가 돼, 안 돼?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의 매수인이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것만 잘 보시면 돼.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그것이 4가지가 딱 있다고. 그 4가지만 잘 보시면 된다.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매수인이 선이다 이러면 무조건 보호가 되니까 이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매수인이 악이다 이러면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 보호가 되는 경우 요것만 보시면 돼. 매수인이 악이라도 보호되는 경우를 4가지 딱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인은 아무것도 보호 안 된다 이러면 되겠죠. 그걸 보시면 돼.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서 담보책임 표부터 먼저 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표를 저번에 내드렸죠, 그죠? 내드렸는데 그 표가 있는 분들은 그 표를 딱 보시면 되고, 표가 없는 분들은 467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468페이지 그 위에 하고 걸쳐가지고 표가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을 봅니다. 담보책임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3가지 형태가 있죠.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청구권 3가지가 있는데 악이라도 보호되는 경우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이럴 때 있죠.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 다음 무슨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여기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나 용익권 제한은 선의자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똑같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은 때에 따라서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이 잃게 되거나 취득한 소유권이 잃게 되거나 아니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다. 그럼 요 4개만 딱 보면 되겠죠. 4개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합니다. 요거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요 4개를 제외하고는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겠죠. 4개만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제측기간이 나와 있을 거야. 제측기간은 것은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인데 제일 위에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제측기간이 없고요. 제일 밑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도 제측기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빼고 나머지 3개 남았죠. 나머지 3개는 제측기간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그 출발점이 선의는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요 이내에 담보채무물이 된다. 이거 노란 것이만 담보에서 이연돼.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는 4개를 떼우는 보호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4개를 딱 체크를 합니다. 4개. 4개만 딱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더 간단해요. 물건의 하자는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아예 보호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그런데 권리의 하자에서는 선의만 되면 보호가 되지만 물건의 하자는 추가되는 거예요. 선의만으로 족하지 않고 무과실이 추가됩니다. 선의 무과실일 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의 무과실일 때 보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는 계약 해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뭘 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에 손해배상을 하는 대신 완전물 거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죠. 무과실이 추가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 노란 글씨 위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돼요. 노란 글씨 위주로 해서 쭉 보도록 합니다. 조금만 딱 잡으면 통과가 될 거예요. 아주 책은 양이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 4개만 딱 멀리서 이해하면 됩니다. 4개만 딱 멀리서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먼저 449페이지로 돌아와서 책을 보도록 합시다. 449페이지 담보책임 서설 의부터 봅니다. 의에서는 크게 볼 건 없고 동안의 1번 둘째 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상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이다. 그리고 매도인의 과책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거기다 줄을 딱 치고. 그 다음 동안 이번에 담보책임의 성질이 나와 있죠. 출년의 등가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줄치고. 출년의 등가성을 고려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출년이란 말은 내가 뭔가를 냈다는 뜻이죠. 내가 얼마를 냈습니까? 1,000만 냈죠. 내가 1,000만 원을 돈을 냈으니까 너도 물건을 낼 때 어떻게 내라?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주라. 이게 이제 등가성 보장이죠. 이 등가성이란 말이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의 완전한 가치를 보장해라. 완전 가치 보장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성질에 보니까 법정 책임설이 다수리서나 재무불이행 책임설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학설 대립 부분은 시험에 안 오니까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담보책임은 뭐다? 법정이니까 당사자가 애당초부터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처럼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봅니다. 양가로 1번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타인의 권리매매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거예요. 권리하자 중에서 타인의 권리인데 전부가 타인의 권리입니다.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도 있고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도 있죠. 그냥 타인의 권리 하지 말고 뭐라고? 전부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전부란 말을 끼워넣으면 좋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그걸 이제 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아까 한 개 보면 되죠. 전부가 남의 권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으면 무조건 보호가 되니까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고 알고 샀다 할지라도 계약 해지는 된다. 이 한 개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그 의미가 뭐냐를 이제 봅시다. 그 의미가 뭐냐. 여기다 적을까? A의 건물을 갑이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매매 계약 맺을 당시에 이 건물은 매도인 거다 제3자 거다. 제3자 A 소유의 건물을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팔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전부가 남은 것을 팔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도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는 없어요. 저번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맺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은 채권 재물을 발생시키고 의무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처분권이 필요 없고 따라서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계약이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넘겨주든 정리를 받아 넘겨주든 상속을 받아 넘겨주든 하여튼 넘겨주면 돼. 매매대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는 유효인데 그 뒤 이행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A가 갑에게 건물을 안 판다 그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갑은 A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줄 생각이었는데 갑은 건물을 안 판다 그런단 말이지. 그럴 때는 갑이 A로부터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넘겨줄 수 없다면 이때는 뭐가 돼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 계약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행을 못 해주게 됐을 때 이행을 못 하게 되면 가져와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못 넘겨줬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행의 단계에서 이행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그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당연히 이 매매결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수인이 선일 때는 다 보호가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매수인이 악일 때도 보호가 될 거냐 이때도 보호되는 것이 있단 말이지. 그것이 뭐다? 해지죠. 아까 요 이야기입니다. 전부 타인에 걸려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요 한 개만 딱 챙기면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해지를 한다고? 선의는 해지 손해배상 다 되고 악의는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할 수 없고 기간은 아까 제한이 없다 이랬죠.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크게 볼 건 없다. 자, 동안 1번부터 봅니다. 450페이지. 매매의 유효 줄치고 569조는 줄이십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를 할지라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을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떤 담보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451페이지로 넘어서 니은에서 요건을 봅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일 것 줄치고 그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런데 B번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이전할 수 없을 것 줄치고 이전해버리면 문제될 거 없죠. 이전을 할 수 없을 때 로마字 2번 내려가서 한편 매도인이 취득 또는 이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가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니까 고의 가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책임을 진 다음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효과. A번 계약 해제 줄치고 계약 해제 옆에다가 계약의 해제 옆에다가 악의도 가능 이렇게 적으세요. 악의 매수인도 뭔 할 수 있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선악법입니다. 선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죠. 선의는 무조건 보호가 되니까 선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악의자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 옆에다 악의도 가능 적고 그래서 첫째 줄 같으면 이 경우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줄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고 이래 보면 되지. 선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문제될 게 없고 그 다음에 10번 내려서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죠? 제척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이제 동안은 3번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줄치고 매도인에다 동안을 칩니다. 이거는 선의 매수인이 아닙니다.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이것은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담보책임이지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담보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보책임의 특징인데 선의 매도인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을 깨고 자유롭게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배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선의 매도인 해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봅시다.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은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남은 거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할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 100분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토지가 있었는데 그중 100분지 토지를 유언을 하기를 그에게는 B라는 큰아들하고 C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100분지 토지는 을에게 C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고서 할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차나만 떨어지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B라는 형님이 평소에 아버지 모시고 시골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땅의 점유를 넘겨받은 거죠. 점유를 넘겨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형님은 농사 짓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는 동생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죽으면 자남한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땅은 누가 농사 짓고 있다? 그 땅은 형님이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동생한테 있는데 농사는 형님이 짓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B가 사망했어. 사망하고 갑에게로 또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돼가지고 갑이 지금 점유를 넘겨받았죠. 근데 아들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 등기는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걸 물러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물러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땅이 당연히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로, 아버지로부터 내한테로 넘어왔으니까 내 땅이다 생각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상대방 을가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근데 계약 맺고 이틀 만에 서울서 삼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카야 그건 네 땅이 아니고 사실은 내 땅이다 하면서 유언장을 제시를 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파는 거예요. 당연히 내 땅이다 생각하고 파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남의 땅을 잘못 파는 거단 말이지. 그걸 매도인이 말한다. 이걸 선의의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의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 그럼 이 선의 매도인도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깨고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배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매도인의 해제권이에요. 선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제를 해보면 매수인 을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매수인 을을 따져봐야 돼. 매수인 을이 선의일 때는 매수인 을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 매수인 을이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다. 이게 선의 매도인에 대한 보호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매도인도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계약을 깨고 나갈 수 있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버리면 상대방 매수인이 피해를 보니까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나가야 되고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억 571조 밑에 보니까 기억이 보이죠? 선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에 관한 특칙 줄치고, 571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인데, 그 취지가 선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니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줄치고, 매도인은 선이고 매수인도 선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랬지?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453페이지 제일 위에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줄치고, 그 다음 D가 매수인이 악인 경우죠. 매수인 을이 악인 경우죠. 이때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했죠. 그래서 쭉 가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줄치고, 이렇게 읽으면 돼. 그것이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하는 경우 줄치고,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다. 그리고는 의부문에서 니은을 봅니다.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1000평방미터가 뱅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을 팔았죠. 그런데 10,000평방미터 중에서 얼마가 1000평방미터가 남은 거다 이런 뜻이죠. 아까는 전부가 남은 거였죠. 근데 이거는 일부가 남은 거예요. 1000평방미터 일부가 남은 거다. 그런 것을 일부 타인의 권리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아까 말한 대로 매수인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매수인이 선일 때는 모두 보호되고 악일 때도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환경을 보시면 되죠. 뭐 나머지는 어떻게? 선인은 모두 보호되고 악인은 더 이상 보호되는 것이 없고, 기간은 선인은 한 날부터 1년, 악인은 한 날부터 1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동그라미 3번을 내려갑니다. 담보 책임. 대금 감액 청구 줄치고. 대금 감액 청구 요것만 딱 챙기면 돼. 해제권은 신세 필요 없어요. 대금 감액 청구 줄을 치고 가로를 딱 묶고 그 위에다가 악의도 보호 이렇게 딱 찍습니다. 한 개만 딱 챙깁니다.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도 뭔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 한 개만 딱 머릿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랬지? 선인은 모두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되는 것이 없다. 넘어가십니다.
손해배상 별도로 볼 거 없고, 권리 행사 기간은 아까 말한 대로 뭐 띠것이 A번, 선이라면 앞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한날로부터 1년, 거기다 줄을 딱 치고 다른 거는 안 봐도 됩니다. 밑에 핵심 정제도 나와 있죠, 그지? 그래도 선의는 볼 필요 없어. 악의만 잘 보시면 돼. 악의가 보호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개만 챙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내려가서 수량부족. 이거는 실제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수량부족은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4개 어디에도 안 들어가죠, 그지? 이 동그라미 4개 안 들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수달이 되면 제가 담보책임 문제 넣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 딱 알아들어야 돼. 요 4개를 빼고는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아무것도 보호 안 된다. 그 기준만 딱 정하시면 돼요. 수량부족은 요 동그라미 4개 안 들어가니까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어요.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자가 보호되는 건 없다 이러면 되죠. 그리고는 예를 보면 455페이지 의의 니은을 봅니다. 갑거리, 갑소유의 토지 한 필지를 1만 평방미터로 생각하고 평방미터당 10,000원에서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부터 100평방미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10,000평방미터 중에서 남을 것이 1,000평이 끼어 있는 거고 지금은 10,000평방미터 중에서 남을 것은 없어요. 없는데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100평방미터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수량부족이다. 가령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50평을 부담받았는데 재보니까 어다 45평이다 말이지. 남은 것은 아니죠. 전부가 내 거는 맞는데 5평이 부족한 거죠. 처음부터 양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것을 수량부족이다라고 하고, 이 수량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모두 보호되니까 보호되고 악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수량부족입니다. 내용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수량지정 매매일 거 이런 건 크게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넘어가서 그 456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담보책임 옆에다 가로 열고 악의 X 이렇게 적었어요. 악의자는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만 보호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핵심 정리해 보니까 악의자는 담보책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한 개만 보시면 돼요. 악의는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다. 선의는 뭐 대응감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죠. 그다음 양가로 4번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받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 줄치고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의 토지를 어디 샀는데 그 토지에 뭐 30년짜리 지상금이 붙어 있다든지 5년짜리 전세금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30년 지상권 5년 전세금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 토지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 사용 수익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경우는 동그라미 4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 동그라미 4개 안 들어가니까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다. 그리고 정리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의 부분에 니은을 보면 이러한 권리가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돼. 이러한 권리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물건을 사더라도 이 매수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바람에 둘째 줄 매수인의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 넘어가서 책임의 내용은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자는 아예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핵심 정리만 보세요. 보니까 용익적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 이래가지고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자는 보호되는 게 없죠. 담보책임이 X 돼 있잖아. 그거만 딱 챙기시면 돼요. 그 문제가 나오면 요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 돼 있죠. 요겁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인데 요거는 뭐예요? 3번, 4번 악의자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악의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두 개만 챙기면 되겠죠. 나머지는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더 이상 보호되는 것이 없고 이건 선의 악의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볼까요? 이건 저당권 할 때 우리가 제3취득자 할 때 봤어. 제3취득자 보호제에 대해서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마지막에 담보책임 보호제도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갑이 원로부터 1억을 빌렸어.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자신이 2억짜리 땅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여기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라 혹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팔은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면 병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이 붙은 땅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산 사람은 매수인. 요 매수인을 저당권에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다? 제3취득자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사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통해 빌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를 할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갖고는 아직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한 거예요. 변제를 하면 채권자 어떻게 하지?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행사했단 말이 경매를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매를 넣어가지고 제3자 A가 12월 1일 날 경매를 받고 대금을 완납해버리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A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인 B의 소유권은 소멸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갖고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경매 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잃게 됐다. 이때 비로소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가서 네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내가 소유권을 잃게 됐으니 이 매매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게 담보책임 문제라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그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돈을 안 갚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줄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대변제 이러잖아. 대변제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지켰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서 선악불문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출제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1억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구상권 행사입니다. 다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악의도 가능한 거예요. 악의도.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악의의 매수인도 뭘 할 수 있다.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의를 봅니다. 459페이지 의에서 동그란 미연을 봅시다.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 위에 줄을 쳐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죠. 매수인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당시에는 뭐 저당권이 붙어있는 바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이후에 경매가 실행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하나 2번으로 내려서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줄치고 A번 쭉 가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면 전제를 한다. 지지 않음을 전제를 한다. 설정된 것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B번 둘째 줄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됐죠? 똑같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때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악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매수인이 줄을 쳐 그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 줄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매수인 병이 대신 1억을 갚아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경매를 막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매도인 보고 말한다.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1억을 돌려주세요. 이것도 되겠죠. 그게 출제액 상한인데 이것도 악의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매수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결국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해서 그 출제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D번 A, B에서 C의 경우에는 배상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출기간은 제한이었다. 제한이었다. 다 악의자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다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건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전세권은 이중적 성격이 있죠. 평상시에는 무슨 물건이에요? 용유 물건이죠. 그런데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담보 물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세권은 담보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럴 때는 전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전세금 바꿔주면 되겠죠. 전세금이 붙은 땅을 샀다. 그런데 전세금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채 물을 수 없죠. 근데 그 뒤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전세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자 을이 개매를 넣어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 잃게 됐다. 그럴 때는 계약 해제서는 똑같아, 구조가. 똑같으니까 별도로. 그리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자 성격이 이런 거예요. 토지를 샀다. 근데 3년짜리 전세권이 붙어 있다. 그럼 매수인은 3년짜리 전세권이 붙어 있으니까 소유권은 취득하더라도 전세권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토지나 건물을 사용을 못 하겠냐.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용익적 제한이고, 그때는 매수인이 전일 때는 모두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붙은 땅을 샀는데 그 뒤 전세권 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잃게 됐다. 그때는 뭐다?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적 성격이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A번은 전세권은 용익적 권능을 가지므로 그 존재만으로도 담보 책임을 진다 하는 건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용익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B번이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보는 거죠, 시각이. 그래서 B번 둘째 줄 이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이 갱락이 되면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밑에 줄 선악을 묻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게. 그다음에 그 밖의 경우 A번 판례가 나와 있죠. 요거는 그 셋째 줄에 보니까 뭐 압류 또는 가압류 줄치고, 그 밑에 줄에 가등기 줄치고, 그 밑에 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줄치고, 이때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하고 똑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갑의 토지에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재건자 을이 뭘 했다? 갑의 토지에 압류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붙인 거예요. 아니면 저당권이 뭐 가등기가 붙었다고. 근데 압류나 가등기나 가압류가 붙은 토지가 매물을 통해서 병행에 넘어왔죠. 하다도 가압류, 가등기가 붙은 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돈을 못 가게 되니까 가압류권자가 뭘 했다? 그 토지를 압류를 해가지고 개매를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는 경우나 가압류나 가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나 구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선악불문하고 병음모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할 수 있고 악의자도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악의자도 가등기, 가압류도 똑같이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 해서 권리 하자를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461페이지 넘어왔어요. 물건의 하자. 특정물 매매 줄치고. 특정물은 지구상에 똑같은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 특정된 물건이죠. 가령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제품. 중고제품도 마찬가지 특정물이죠. 가령 TV가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신품 TV, 중고 TV 아직까지 소비자 손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라면 이 신제품 TV는 품질이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TV가 많다, 적다,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말하면 불특정물 내지는 종류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류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서 소비자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품질이 같다, 다르다.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TV도 품질이 이제 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말한다. 중고제품이 되면 지구상에 똑같은 중고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품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는 종류물 내지는 불특정물이고,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품질과 수량이 여러 개의 물건이 품질이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는 걸 본다. 똑같은 물건이 많다가 뭐지? 종류물, 불특정물. 그 다음에 중고제품이 되어버리면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품질이 제각각 달라지니까 물건은 여러 개 있더라도 똑같은 물건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물건 종류이 다 달라지게 되니까. 그걸 뭐라? 특정물. 특정물은 매매 계약에서 맺은 그 특정된 물건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물은 꼭 그것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물건 하자는 간단해. 악의자가 보호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선임만 보호가 되는데 단 선임만으로 족하지 않고 무과실이 추가된다 하는 거 한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물에서는 완전물거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요 두 개가 이제 보는 건데 완전물거부 청구권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정물에서는 완전물거부 청구권이 없고 특정물은 간단해요. 그냥 매수인이 선임무과실이면 보호되고 악이라면 보호가 안 된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기간도 요건 6개월이에요. 6개월. 앞날로부터 6개월. 앞날로부터 6개월이 넘어버리면 특정물 매매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샀는데 균열이 심하고 뭐 누수가 심하다. 뭐예요? 특정물 매매에 담보책임 하자가 생긴 게 아니야. 그럴 때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 맺을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샀다면 담보책임 아예 물을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하면 돼. 더 이상 보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물에서는 선임무과실인 경우에 완전물거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가령 뭐 중고 TV를 샀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하자가 있죠, 이제?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하자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을 찾아서 다른 TV로 바꿔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돼. 중고 TV는 특정물이기 때문에 딱 매매 계약에서 맺은 그 물건으로 이행을 끝내야지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는 안 되는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TV 매매 계약은 해지를 하고 마음에 드는 TV에 대해서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지 같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바꿀 수는 없다. 완전 무겁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제품 TV를 샀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이때는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대리점 가서 잘 나오는 TV로 바꿔주세요.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TV와 같은 종류물은 완전 물거부 청구권이 되지만 바꿔주세요가 되지만 중고 TV는 그것이 안 된다. 그 한 개만 더 챙기시면 되겠네. 자, 특정물 봅니다. 볼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건 기억의 둘째 줄 예컨대 주택을 매수했는데 줄치고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특정물이죠. 주택에 균열이 있거나 뭐 하자가 있다. 그 다음에 신행자동차 줄치고 대리점 매수했는데 엔진에 결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행자동차는 그 특정물이 아닙니다. 그 얘가 잘못 들어갔네. 신행자동차 빼버려요. 그 중고자동차 이래야 되겠죠. 중고자동차를 매수했는데 엔진에 결함이 있다. 이거는 특정물 매매로서 문제가 되지만 신행자동차는 종류 매매이기 때문에 이 특정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갔구만. 그다음 넘어가고. 그럼 담보책임 어떻게 짓느냐? 이거는 넘어서 매수인의 선임무과실 주시고 무과실 동안 치고 선임만 되면 안 되고 무과실이 추가된다 있죠? 그 다음 담보책임 내용은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나 할 수 있는데 선임무과실은 되지만 악의자는 보호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 권리 행사 기간 아까 6개월에 했죠? 안날로부터 6개월 줄치고 더 이상 보고는 없습니다. 선임무과실은 보호되고 악의자는 아예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만 딱 정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종류물 매매 아까 중고TV, 신품TV인데 역시 선임무과실만 보호되고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됩니다. 된다면 넘어가서 담보책임. 그것은 이제 완전물거부 청구권 여기 중요하겠죠. 니은 463페이지 완전물거부 청구권.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그에 가름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이 역시도 몇 개월?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어디에만 인정된다? 불특정물 종류 매매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거부 청구 인정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채권의 매도인 담보책임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거의 없고 그 다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3월달 이순환 때 보기로 했죠. 이제 다음 순환 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7페이지 담보책임 면제특약 아까 우리 봤다 그지? 1,500을 달랬는데 500만 원 깎아주세요 하니까 뭐랬습니까? 아까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면서 500만 원 깎아주는 대신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기로 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합의 봤죠? 그때는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첫째 줄 거터머리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 경감, 면제할 수 있다 줄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밑에 줄 넷째 줄 거터머리 그러한 하자 사실 등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었다면 요거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알리지 않는 경우 그때는 그 밑에 줄 담보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은 무효다.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한명과는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환매도 우리가 이순환 때 볼 거예요. 472페이지 넘어가면 교환이 있죠. 교환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매매하고 구조가 똑같아. 똑같은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물건 받고 대신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준다. 이것이 교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 2억짜리 땅을 넘겨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을은 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을 말한다.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2억짜리 토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을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니까 이것도 뭐 약정만으로 체결되니까 당연히 낙성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똑같아.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균형이 안 맞죠. 2억짜리 토지를 받고 1억 5천짜리 건물을 주기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5천만 원 보충해 줄 수도 있죠. 이것을 보충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충금이다. 근데 보충금이 들어간다. 이게 좀 특징이죠. 근데 이 보충금 매매 대금은 아닌 거예요.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금전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행날짜가 되면 건물과 동시에 보충금을 줘야 된다. 이거 토지를 주면 건물과 동시에 보충금을 한꺼번에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급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본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유상계약이니까 뭐 담보 책임이라든지 매매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교환을 한번 읽어봅시다. 의의를 봅니다. 동안 1번. 교환은 당사자 상방이 줄을 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받고 대가로 금전, 즉 돈을 주면 그거는 매매고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주면 그게 뭐다? 교환이다. 돈이 아닌 다른 거라면 뭐 금덩어리 주든지 주식을 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교환이 되겠죠. 교환이 된다. 그러니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동안을 치고 성립하는 계약이다. 약정만으로 체결되니까 낙성이다, 요물이다. 낙성이죠. 낙성 계약이다. 그래서 동안에 이번 보니까 교환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한다는 점이 매매와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매매와 다 같습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그 다음에 동안에 3번 둘째 줄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그 금전 이른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교환의 성립도 매매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땅을 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두 사람의 의사가 뭐하면 된다? 합치되면 되죠.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고 그리고 동안에 이번 성납이 있으면 곧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게 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충금 문제. 동안에 1번 내려서 보충금이란 줄쳐 당사자 쌍방이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 그 차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제인데 동안에 2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지급 장소 방법은 아까 똑같고 동생관계도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효력도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뭐 담보 책임이라든지는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넘어서 474페이지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